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물에 대해서 사물 이걸 여러 번 썼는데 계속 사물에서 잘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난 시간 끝날 때 말씀드린 거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교에서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물을 이제 두고 있고, 이 사물들은 각각 모든 중생, 그 중에서 지옥이고 범종은, 그 다음에 법고는 길짐승, 그 다음에 목어는 물고기, 어족, 그 다음에 운파는 날짐승을 제도한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원뜻은 뭐냐면 사실 목어는 물고기가 생겼잖아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였었냐면 목욕탕에서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욕탕에서 떠들지 마라. 어린 애들한테 하잖아요. 목욕탕에서 떠들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거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엄마가 막 이렇게 등짝을 때리고 막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목욕탕에 가서 막 이렇게 애들 떠들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 자식도 함부로 뭐라고 못하는 세상인데 남의 자식을 뭐라고 하면 바로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막 그런가 없다 하고 그냥 이렇게 참지만, 왜 그런 목욕탕에서 떠들지 마라 할까요? 그죠? 수증기가 있어서 그게 울리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세 군데서는 떠들지 말아라는 그런 룰이 있어요.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목욕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양간, 식당. 공양간. 그다음에 화장실이에요. 화자가 기가 막힌데. 목욕탕에서 떠들지 말라는 건 일단은 이해가 되죠. 공양간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뭐 떠들면서 먹고 어쩌고 사람들이 뭐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더라, 뭐 침샘이 뭐 활발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전통적으로 밥 먹을 때는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도 공자는 밥 먹을 때 말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율장에 보면 밥 먹으면서 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나 밥 먹으면서 떠들지, 잘 사는 사람은 옛날에 밥 먹을 때 떠들고 싶어도 떠들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럴까요? 독상이에요. 그래서 상물림이라는 게 있었죠. 독상인데 뭘 보고 떠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아버지 상이 있고, 잘 사는 집은 그랬습니다. 자식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귀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 상에만 딱 올려드려. 예전에 굴비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걸 다 드시면 손자한테 못 주니까 앞면만 이렇게 드시고, 다 드시고 싶어도 뒷면을 남겨주면 그게 상이 물려가면서 밑에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부엌에서 먹고 뭐 이렇게 했었지.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게. 그게 유교에서의 남녀 차별입니다. 불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불교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번에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동대에서 교재를 만드는데 불교와 현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불교 부처님 생애 부분, 그다음에 불교 역사, 불교 철학, 불교 현대. 그런데 제가 그 불교 현대 부분에서 그 목차를 적을 때 뭐라고 적었냐면, 제일 먼저 올린 게 불교와 여성 이렇게 적었다고요. 불교와 여성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불교와 환경, 그다음에 불교와 생태, 불교와 그다음에 요즘 현대 문제들, 윤리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쭉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교양교육원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필 여성을 맨 위에다 올렸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불교와 여성 문제하고 불교하고 지금 다문화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세계 종교 최초로, 그냥 상식적인 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여성을 해방시켜준, 그게 붓다예요.
그거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녀들은 미사 집전을 못 합니다. 수녀가 억명이 있어도 미사 집전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수녀들은 그래서 전부 성직자가 아니에요. 전부 신부들 밑에입니다. 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남자 성으로다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자 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마녀 사냥도 여자만 태웠지 남자는 안 태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여자 목사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5대5로다가 해준다니까요. 부처님이 굉장히 계몽된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 밥 먹을 때 그렇게 무슨 여자는 부엌에 가서 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여자도 제사를 지내고 자기 집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제사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친정 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제사상 보고 제사에도 들어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제사도 못 보게 했었다고. 일만 죽사게 하고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남자들이 제사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밤치는 일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다 깐 거 사오니까 밤칠 일도 없고 밤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떠들고 제사 지내고 나서 떠들고 먹고 그 다음에 음식 다 뒤처리하는 건 다 여자들이 하고 참 얼마나 좀 불공평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공양간에서는 못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절에서는 공양간에서 못 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용구를 쓰는 거고 이제 공양간에서는 죽비 같은 걸 씁니다. 딱딱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죠. 화장실도 못 떠들게 해요. 공양간에서 밥 먹으면서 떠들지 말라는 건 대충 아시죠? 이게 이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상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으면서 떠들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음식 들고 다니지 말라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커피도 들고 다니고 뭐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지천이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음식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불쌍스럽게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화가 바뀐 거죠. 그게 우리 전통 문화, 그러니까 유목문화 계열에서 농경문화 계열에서 서구식의 유목문화 계열로 바뀌면서 그래요. 걔네들은 하나 음식 놓고 막 이렇게 뜯어먹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공양간에 떠들지 말라는 거. 화장실에서는 왜 떠들면 안 될까요? 화장실에서 떠들어봤어요 혹시? 화장실에서 떠들어봤어요? 화장실에서 떠들기 참 어렵습니다. 왜? 화장실은 혼자 공간이거든. 이게 떠들면 지정신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문보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실에 신문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남자들한테 해드리거든요. 그때만이라도 네가 혼자 있어봐라. 하루 쥔종일 살아도 네가 혼자서 너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이 있겠냐? 그때만이라도 해봐라. 그런 걸 체험해봐라. 그런데 화장실에서 떠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절에서 아니면 예전에 큰 데서는 화장실에서 떠듭니다. 지금은 적게 사니까 화장실에 다 개인 공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도 그렇고 예전에 큰 그런 집 같은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뭔 구멍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줄을 서요. 이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비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없습니다. 앞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떠들기 참 좋아요. 앉아 있으면. 저도 절에서 떠들어 봤어요. 이게 떠들만 합니다. 별로 심심하고 딱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고 앞이 개방되어 있으면요 시원해요. 참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화장실은 전통적으로 만든 진짜 좋은 화장실은
이 밑에 엄청나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보여요. 그걸 덮기 위해서 대나무 잎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런데 좋은 화장실이라는 건 많은 화장실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냄새가 안 올라와요. 이 화장실 밑에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저기 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경판 하면 이게 창살이 위에는 작고, 아니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고, 이게 반대로 여기는 크고 이쪽은 작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틀려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에 이런 구조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냄새가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공기가 옆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기는 보이지만 냄새가 생각같이 안 나요. 잘 못 만든 화장실이 밀폐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막 갑자기 있으면 막 중독되고 이런다고. 우리 정도 세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수세식 쓰던 세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질식돼요. 그다음에 몸에도 이렇게 냄새가 배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만든 화장실은 냄새가 안 올라온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마 이런 화장실 만드는 구조에서 저 대장경 경판을 보존하는 구조도 차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공기 흐름을 유통시키는 구조가 똑같아요. 참, 화장실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화장실이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떠들기가 좋아요. 떠들기가 좋아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계속 저러면 별로 창피한 것도 없어요. 중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중국 화장실 가보셨어요 혹시? 일렬로 쓰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일렬로 쓰는 화장실. 그냥 이렇게 또랑같이 돼 있고 여기에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 사람이 두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칸막이는 없습니다. 그냥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기차놀이 하듯이. 그래서 뒤쪽에 앉으면 앞에서 뭐 내려오는지 이렇게 다 씁니다. 이렇게 몇 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런 화장실 지금도 중국에 있어요. 가면 C급합니다. 저도 처음에 딱 가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구조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보라고 하는 걸까?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 보니까 앉아있더라고, 거기에 그냥 까고. 굉장히 놀라워. 근데 처음 보면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익숙해지면 아무런 게 없어요. 익숙해지면 아무런 게 없어. 마치 뭐 청국장집에 들어가서 청국장 먹는 거하고 똑같아. 처음에는 약간 냄새가 나는데 좀 지나면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익숙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떠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떠들지 말라 할까? 불편 주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죠. 목욕탕은 시끄러우니까. 공양간에서는 튀잖아. 그지? 화장실은 불편 주는 게 없잖아. 기다리는 사람? 야, 빨리 나와! 이런 것도 되잖아. 야, 떠들지 말고 빨리 나와! 이런 거. 화장실을 신성하게 봤습니다, 옛날에. 약간 두렵게 봐요. 터부시 여기는 거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괴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빨간 유지주가, 파란 유지주가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무슨 보름달이 뜰 때 거울을 입에다 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12시 넘어서 보면 뭐 미래의 배필이 보인다는 둥, 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야리한 얘기들이 왜 다 화장실에 있을까? 화장실을 끼고 있을까? 달걀 귀신 얘기도 그렇고. 왜 그럴까? 화장실이 이게 한번 빠지면 이게 늪입니다. 늪이에요, 늪이에요.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화장실은 집하고 냄새가 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왜 빠지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그 구멍으로 빠지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떡 해먹어서 돌리고, 그게 왜냐면 부정타니까 화장실에서 부정한 기운이 침투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떡 같은 거를 동네에 해먹고 돌리고 해서 그 부정한 걸 털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빠지고 나면 떡 해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나마 빠졌을 때 이렇게 딱 건지면, 우리는 건지기도 어려워. 옛날에 화장실에 빠지면 이렇게 상수 잡고 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잡으면
생각을 해봐. 이거 빠져. 아, 왜? 이게 늪이라고, 늪. 아무튼 늪이에요. 늪에서 저렇게 빠지면 빨리 소리나도 어떻게 듣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모르는 상황이면 이게 그냥 젖어서 잠기다가 끝나는,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풀 때 알아요. 풀 때 안다고. 풀 때 나온다고.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사람이 무섭지. 그래서 화장실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데서 잘 죽었어요. 참 재밌죠. 예전 사람들은 진짜 쉽게 엉뚱한 데서 잘 죽어요. 예전에 뭐 동네마다 다 있어요. 소 이래가지고 거기 뭐 소가 뭐냐면 물 이렇게 도는 소용돌이 치는 데지. 용소. 이런 데 가면 뭐 귀신 나온다는 둥, 뭐 처녀 귀신이 땡긴다는 둥, 미역 감다가 죽었다는 둥, 뭐 오만 전설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저런 데 왜 빠져서 죽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옛날에 죽는다고, 희한하게. 그래서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 화장실을 다 없애보고 다른 데다 쓰나? 예전에는 또 그냥 또 죽으면 그런 데서 또 그냥 삽니다,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뭐. 사람 죽은 자리에서도 그냥 살아.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약간 미개하니까 그래요. 그 시절만 해도 이게 뭘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섭죠. 화장실은 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으스스하고, 또 무섭고, 또 밤에라도 나가봐. 그러면 뭐, 이게 뭐, 죽자. 이게 뭐 굉장히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귀신하고 뭐 이렇게 귀신이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겠지만, 떠들면 이제 더, 뭐랄까, 불경스러워져서 재앙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서 떠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삼묵당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서 조용히 해라. 묵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묵언! 이렇게 세 군데서 묵언해야 될 곳. 이렇게.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떠들면 안 돼요. 그런데 대중들이 많이 살면 목욕탕은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더 주세요. 이걸 해야 되거든. 아니 자기가 목욕하다가 불 때 가지고 물 끓이고 다시 하고 또 끓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끓여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생활을 많이 하면 끓이는 담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마솥에다 계속 물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욕하는 날이 있으니까 뭐 요즘같이 매일 목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목욕은 그게 가끔 한 번씩 명절에나 이렇게 하고, 자주 하면 너무 추워서 안 돼.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더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용으로 쓰는 게 원래는 뭐예요? 물 더 주세요라고 이제 신호를 맞춰놓은 거지. 몇 번 두드리면 뭐 어떻게 물을 더 준다라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사인이. 그렇게 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 운판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운판 얘기 뭐 나온 김에 그냥 해드릴게요. 같이 가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게 운판이거든요. 구름 모양의 판. 구름같이 안 생겼어요? 네. 이렇게 구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짐승을 제도한다 하는 건데, 저거는 원래 어디다가 놓고 사용하는 거냐면, 원래는 저기 부엌에서 쓰는 거예요. 저기 밥종입니다. 밥종. 자, 공양 준비 다 됐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서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 모양으로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 나지 말라고. 불 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불이 무섭기 때문에 내호조왕 외호산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안에서는 조왕신이 최고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산신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집안에 그 부뚜막신이 조왕신이거든요. 그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뭐 탈나고 뭐 안 좋은 일 있고 뭐 그럼 살풀이 하고 이런 거 하면 다 부엌에서 했다고. 부엌에서 물밥하고 뭐 이런 거 했었다고. 그렇잖아요. 그 불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불은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위험하죠. 초가집 생각해봐. 거기에 불 한 번 붙는다고 생각해. 조그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나면
내 집만 불나는 게 아니고 한 마을이 전부 불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끓음 같은 게 불 붙은 이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집 초가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에 대한 터부시 여기고 그걸 종교적인 속성을 결합시켜 가지고 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관계가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반자라는 건데 이건 반자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이거 밥 먹을 때 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이걸 금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고는 똑같이 생겼는데 법당 안에서 치면 그걸 금고고 쇠로 된 북까지 생겼어요? 저 이제 동복 같은 북이에요. 저게 그냥 일반 북이 아니고 우리가 치는 일반 북하고 달리 이 북은 한쪽만 뚫려 있어요. 아니, 한쪽만 있고 뒤쪽은 없어요. 이렇게 치면 땡땡땡땡 소리가 나요. 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당에다 놓고 치면 그거는 이제 금고라고 하는 거고 공양간 옆에 쪽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반자라 그래요. 그건 밥종입니다. 밥종. 옛날에는 밥 먹으라고 몇 번 두드려서 밥을 사람들이 못 먹어요. 밥 먹으러 못 옵니다. 왜? 절이 크면 안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들려도 이제 안 들리면 안 되지. 무조건 들려야 돼. 들리는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못 먹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절이 크면요. 옛날에 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절이 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아주 안목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다 알박기를 해놨다. 지금은 건축행위도 안 되는 국립공원 같은 데서 전부 알박기 해놔가지고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 전체가 다 이게 절당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산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별 쓸모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등산이나 하는 정도지 쓸모가 없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나무도 캐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못 살 때는 이게 다 쓸모 있는 거예요. 다 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여기 절이 있잖아요. 절에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 젊은 스님들을 보내서 아침부터 이렇게 지킵니다. 산을 지킵니다. 안 그러면 나무들이 싹 없어져요. 다 지켜요. 그러다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못 내려오겠죠. 이 반자를 한 40분 정도 칩니다. 그 연불 하는 게 있어요. 연불 하면서 반자를 한 40분 정도 쳐요. 쭉 연불을.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젊은 스님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양간에 딱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반자를 써서 반자예요. 그게 밥 먹을 때 치는 종 이런 뜻이에요. 재밌다고. 참 진기하지. 그래서 원래 이거는 밥 먹을 때 치는 종이었고 이거는 원래는 목욕탕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범종하고 법고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종하고 법고는 이거는 제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황제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 권위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중에 부가되는 거예요. 부가돼서 사물이 되죠. 처음부터 사물을 만들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글자를 싫어합니다. 중국 문화권 사람들이 사라는 글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 사칭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죽을 사자하고 의미 같으니까. 그래서 사자를 싫어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는 얘기인데 중국도 사하고 죽을 사자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숫자를 잘 안 만듭니다. 사라는 숫자를 잘 안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세트는 아니었었고 여기에 부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의미가 이제 지옥이 추가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길짐승 이렇게 하니까 말이 딱 맞죠. 날짐승, 물고기, 길짐승,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계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짐승들을 다 제도하고 그 다음에 지옥 중생들까지도 건져주겠다.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맞춰지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세트로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종, 그 다음에 하나는 목욕탕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김새가 하나는 물고기고 목욕탕이니까 물고기고 하나는 불나지 말라고 구름 모양이고 이렇게
문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바뀌고 상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 바뀐 거니까 쓸모없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대의 타당성이 있고 이거는 이 시대의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모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원래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같이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로 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목을 옆에서 친다는 거, 옆에서 친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배를 안 따요. 배를 안 따요. 배를 안 따. 강고등어가 아닙니다. 예전에 자방고등어 이렇게 양쪽으로 포개는데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아내를 팠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파면 소리가 더 잘 납니다. 아마 얘네는 지금 통나무로 쓰거든요. 통나무로 쓰니까 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겠죠. 이렇게 걸어놓고 통나무를 이렇게 걸어놓고 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소리가 둔탁하죠.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단계로 팠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이게 소리를 더 잘 나게 하기 위해서 팠을 거예요. 파고 밖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훨씬 잘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잘 나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으로 바뀌는 거라. 아마 순서가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뻔히 이렇게 갔을 거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모고가 이런 모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고도 있어요. 이게 모고거든요. 보입니까? 요 모고.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고.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 중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천태종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문종의 넷째. 이 양반 참 진기한 분이라. 진기한 분이라. 고려 왕조 이렇게 역대 왕들을 보면 11대가 문종이에요. 문종인데 그 당시 고려 시대 때는 자식이 한 집안에 한 명 정도는 출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가를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출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출가하면 조선시대 생각으로는 출가하면 생산 인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주된 산업이 농업이 아니고 상업이에요. 상업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인구수를 출가를 통해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번성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려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농업이 중심이 되고 농업에는 일단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낳고 출가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흉년 들면 싹 굶어요.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일부러 한 명씩 출가한다는 게 불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구 제한 효과도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번성하면 못 살아요. 지금 같은 세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 세상에는 인구가 갑자기 막 쭉쭉 불어나잖아요. 그럼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다 굶어야 돼요. 그렇다고 누가 죽을 거예요? 방법이 없지. 레밍이라는 동물은 왜 인구수 그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면 바다로 빠져서 일부가 죽어요. 집단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워요. 누가 죽을 거냐를 어떻게 구분해서 쟤네들이 빠지는지는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집단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죽어. 문종의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문종 다음에 임금이 누구냐면 12대가 순종, 그 다음에 13대가 선종, 그 다음에 14대가 헌종, 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15대가 숙종,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문종이 우리 집도 아들이 많은데 한 명 정도 출가해야 안 돼? 라고 하니까 이게 넷째 아들이거든요. 당시에 11살인데 출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 11살에 여기 하면 13살에 우세승통이라 세상을 도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원장 같은 데 올라갑니다. 지위가 13살에 낙하산이지 왕자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교장이라는 거를 이 양반이 만드는 거고, 교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장, 율장, 논장을 3장이라고 하거든. 경, 율, 논, 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경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게 경. 율이라고 하는 거는 승단의 어떠한 규칙, 규범집, 법 같은 거예요. 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경률에 대한 주석서. 이게 인도 주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 풀이해 놓은 거. 그게 논이에요. 예? 논의해 놓은 거. 지금도 논문 하면 어떤 걸 풀이해 놓은 거잖아요. 풀이해 놓은 건데 더 어려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도 거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스님들도 여기에 또 주석을 붙여요.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노자 같은 경우는 노자는 중국을 대표하는 이게 도가서자잖아요. 도가의 서적이잖아요. 노자 도덕경 같은 거. 그런데 그 노자에는 주석이 유명한 것만 2,000종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만. 시리한 거 다 빼고 안 좋은 거 다 빼고도 유명한 것만 2,000종. 원래 그런 거예요. 경전이 유명한 경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주석서가 많다고.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중국, 한국 스님들이 주석 낸 거를 교장이라 그래요. 많겠죠? 이게 이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천 스님이 이걸 모아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간행을 해요. 다 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간행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일부 간행했는데 다 간행하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지 싶어요. 이게 너무너무 방대해서 안 되지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양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계셨을 때는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스님이라도 팍팍 밀어주겠지. 내 아들이 내 뜻을 받아서 어린 놈이 가가지고 승려가 됐어. 내가 출가하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아들이 기특해. 그 잘해줬겠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큰형이 왕이 돼요. 그리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형제 상속이 더 많았었거든요. 부자 상속이 아니고 이게 둘째 형이에요. 이게 둘째 형 아들이고 이게 셋째 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자기가 넷째인데 위에 형들이 줄줄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동생한테 미안하지. 그때 출가할 때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에서 누구 한 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형이면 제가 할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들이 안 하니까 동생이 제가 할게요. 이러니까 빚이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좀 미안하겠지.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니까 동생이 해달라면 어느 정도 이상은 후원을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돈도 만들어요. 의천이 숙종 때 주전도감 설치해가지고 해동통보라는 최초의 돈도 이 의천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송나라 가서 중국 유학 가서 보고 돈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이 의천 스님이 많은 업적을 하는데 탄생에 얽힌 기가 막힌 모고 얘기가 나와요. 탄생에 얽힌 얘기가 나온다고. 의천 스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대하국사 의천 문집 서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야사도 아니에요. 거기 아예 박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태어나자마자 계속 운대요. 경기하듯이.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이 안 그치니까 난리가 난 거지 왕자가. 그리고 한 손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 안 펴요. 어린애들은 원래 잘 쥐는데 어린애들 특징이 잘 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손은 안 피더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우니까 애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어느 순간에 그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람결에 목어 소리가 난대. 목어 소리가 난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도대체 왜 이게 그 소리가 들리면 애가 울음을 그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애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라. 이제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찾아라.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잘못 그려졌는데 이게 산동반도 여기서 목어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거의 전설 같은 얘기예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진짜 저런 일이 가능할까? 막 이런 얘기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요. 갔더니 아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스님이 목어를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더래. 그런데 그 목어가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록을 읽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야 목어를 이게 목어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목어인데 이거 이렇게 치면서 연부를 하려면 연부를 다 외워야겠다. 중국 사람들은 연부를 다 외우나? 책을 어떻게 넘기지? 이걸?
그렇잖아요. 야, 이게 진짜 목어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게 진짜 맞아?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목어가 이게 아니고 이것도 목어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통통통통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 목어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목탁이 되는 거거든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잉어 모양으로 생겨서 잉어 모양 같이 이게 물고기 비늘 보이십니까? 비늘 여기 여의주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잡고는 잘 못 칩니다. 잡고 치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같이 목탁 잡을 때처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큰 거는 못 잡아요. 이거는 작으니까 잡을 수 있는데 잡고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거는 이거 어떻게 들 거예요? 사람 몸통만 한데 몸통보다도 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어를 치면서 연부를 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두드리면서 책 보고 연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개성까지 데리고 옵니다. 데려왔더니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고 실실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손이 펴집니다. 손이 펴지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처님은 영험이 없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은 영험이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 불무영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한문으로는 불무영험, 부처님은 영험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그 얘기를 보고 이 중국 스님이 펑펑 울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선생이 있었대요.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배운 스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해서 예전에 다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신분이 높은 스님들은 들어가면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신분이 낮은 스님들은 가면 일해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냥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니고 일반 시골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선생이 제자가 됐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지. 근데 보면 행동을 굉장히 바르게 한대. 그리고 저 양반이 맨날 연부를 하고 있대. 쉬지도 않고 계속 연불만 한대. 그래서 야, 저 양반은 참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장님이 되더래. 자기 선생이 연부를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님이 되더래. 근데도 이 양반은 계속 연불밖에 안 해. 할 게 마땅히 없으니까.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 이러든지 남아미타불 하든지 연부를 하는 거죠. 하고 3년이 또 지나니까 귀머거리가 되더래. 귀머거리가 되더래. 그래서 6년 만에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요. 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좀 좋은 거면 연부를 하면 공덕이 생겨야 되는데 왜 저건 중증 장애인이 되노? 정부에서 보조금 탈락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도 그냥 또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그 밑에 선생님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니까 벼락 맞아 죽었대. 이게 지금은 벼락 맞아 죽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중국의 동중서에 한나라 때 동중서에 천인감응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신과 하늘과 인간이 기운이 감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벼락 떨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 구조라.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임금이 정사를 잘못하면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걸 진노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나쁜 놈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은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거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무슨 우리 선생님이 연부를 한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자기가 속퇴를 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기는 그냥 연부를 자기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선생님을 화장을 할 때 이제 스님이니까 화장을 해주는데 화장을 할 때 붓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영험이 없어요. 손바닥에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영험이 있어? 영험이 있다면 뭔가가 좋아져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해서 손바닥에다 딱 써가지고 덮어서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각국사 문제에 보면 전생에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벼락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 방에 쫙 해서 딱 받고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요. 이게 대각국사 의천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모거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모거가 뭔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이게 대각국사예요. 지금 이게 대각국사. 지금 저기 서남사, 조계산 서남사에 모셔져 있는 대각국사 진영이거든요. 그 서남사에 가면 대가감이라는 절이 있어요. 대가감이라는 절. 그 산내암자 같이 이렇게 서남사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대각국사 부도예요. 그게 대각국사 부도. 서남사라는 절이 참 중요한 절입니다. 중요한 절이에요. 그 서남사가 있는 절이 조계산이거든요. 조계산. 조계산 압니까? 선종의 시조인 선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뭐 달마대사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중국 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능 스님이 기틀을 잡는데 그 해능 스님이 광동성의 조계산이라는 데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단이 조계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잇는다 그래서 여기가 조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산에는 본사가 2개나 있어요. 일제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 본사가 2개나 있어요. 산 맞은편에는 송광사가 있고 이쪽에는 서남사가 있고 이렇게. 이 서남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그래서 화엄사, 구례 화엄사 있잖아요. 구례 화엄사가 지금은 본사지만 예전에는 그 서남사 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각국사 부도가 이렇게 그래서 모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모거에서 나온 게 목탁이에요. 우리나라 목탁.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여기 신발 신고 서 있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법당에도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그랬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다 보도블럭 깔려 있었어요. 법당에. 네, 그거를 전이라 그래요. 전. 보도블럭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좌식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반쯤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듯한 자세에서 머리만 대요. 왜? 바닥이 깨끗한 데가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절하라 하면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후대에 좌식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 좌식 문화가 되면서 아까 그 모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납작 엎드려야 되니까. 아까 거기는 입식 문화니까 그냥 이렇게 두드린 거고. 그죠? 입식 문화니까. 우리는 저를 납작 엎드리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잡으면, 모거를 이렇게 잡으면 잘못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거하고 조금 다르고 개량된 거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목탁이 되는 거예요. 목탁이라고 하는 게 또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탁이 그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청동기 사회에 원래 군장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탁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목탁은 이런 목탁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탁에 관계된 얘기들, 그건 또, 그래. 뭐 어쩌겠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목탁에 관계된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석등 배례성 얘기 지금 법당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당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